파트인데 지구과학 파트인데 사실 통과에 좀 안 나오는 내용들 좀 넣어놓은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후가 기후라는 게 일단 혹시 뭐니? 기상이라는 게 있고 기후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기상 상태가 어떠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상과 기후는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짧은 기간의 날씨는 기상이고 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긴 기간의 어떤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평균적인 날씨가 변해왔다 이거지, 그치?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변하고 있을 거고, 근데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사실. 이상기후라고 표현하자니,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겨울에 춥고 봄에 따뜻하고 여름에 이게 사실 굉장히 명확했어요. 근데 요즘 너도 뭐 경험하지만 어때? 뭐 거의 계절이 여름 아니면 겨울 같은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근래 들어서 눈에 띌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긴 하지만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그 기후는 계속 변해왔다 이거지. 그지? 변해왔다. 그러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질시대라고 표현하거든. 사람이 우리 과거에 뭐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를 여러 개 이렇게 시기로 나눠 놓는데 그걸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럼 인류가 살기 이전에 뭐 동물들만 살던 시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기후는 어떠했는가? 그걸 알아내는 방법들이 있어.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아니 우리 공부하다 보면 과거의 날씨가 어떻게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 어떻게 알아냈냐 이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사는 거기 좀 써놨지만 이제 자 첫 번째는 뭐겠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날씨들이 계속 어떻게 돼? 데이터들이 기록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떤 기상 관측자로 분석하는 거야. 다만 이거는 한계가 있지. 그 기상 관측한 자료들을 기록하고 저장해 놓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그 이전의 뭐 날씨는 사실 알아내기 어렵겠지, 이걸로는. 그럼 두 번째 또 뭐가 있느냐? 두 번째. 거기 보면 빙하 코어라는 걸. 외워도 되는 것은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자, 빙하 코어 연구, 이거 좀 중요한데, 이게 뭐냐. 남극은 사실 그 빙하가 굉장히 몇백 미터 두께로 그 남극 대륙을 덮고 있잖니. 이렇게 빙하를 약간 원기둥 모양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빙하를 보면은 빙하가 약간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 남극에 쌓이는 빙하는 뭐지? 남극에 눈 내리잖아. 녹지 않고 계속 쌓이잖아. 근데 우리가 눈 내릴 때 보면 눈이 다 똑같지 않잖아. 어떨 때는 막 그러니까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눈이 잘 뭉쳐지는 눈이 있고 어떤 눈들은 무슨 좁쌀 마냥 잘 뭉쳐지지 않는 눈들, 그러니까 눈이 빙질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극에 내리는 눈도 빙질에 따라서 어떻게 돼? 얘네가 쌓이면서 층을 이루는 거야. 그 눈들이 쌓여서 빙하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빙하 안에 사실 더 촘촘하긴 한데 이렇게 빙하 층들이 형성이 됩니다. 빙하 층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빙하층 안에 공기방울 같은 게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 빙하층을 보면 이 빙하가 몇 년 전에 쌓인 빙하인지 알 수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10,000년 전에 쌓인 빙하라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방울은 그 10,000년 전에 공기가 거기에 갇힌 거야. 눈이 쌓이면서. 그지? 그래서 그 빙하 코어에 들어있는 이 녀석이 빙하인데 그 공기방울을 분석하는 거야. 그럼 뭘 알 수 있겠어? 이게 10,000년 전 공기가 여기 갇혀있는 거니까 이 공기 안에 특히 이산화탄소라는 기체의 비율을 조사해보는 거야. 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거든. 그럼 지금 우리가 이른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10,000년 전 공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들어있었는지를 분석하면 10,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따뜻했었는지 조금 추웠는지 그게 나오겠지. 그게 빙하 코어 연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공기방울 안에 들어있는 그 빙하 속 공기방울에 그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산소라는 원소의 동위 원소 B를 연구하는 요거. 요게 조금 핵심이죠. 자, 모든 원소는 산소를 비롯한 모든 원소는 다 동위 원소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거죠. 같은 산소예요. 같은 원소인데 질량이 좀 서로 다른 애들 동위원소라고 하거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소는 16이라고 써져 있지. 여기 질량수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 하는 16짜리라고 생각하면 물론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소는 그걸 평균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좀 더 가벼운 산소가 있고 좀 더 무거운 산소가 있겠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남극에 내리는 그 아까 빙하포 이렇게 있지만 자, 요 층에 들어있는 얼음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얼음 상이 물일 거 아니니? 근데 그 물이 H2O니까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도 있고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얼음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비율을 보는 거야, 비율. 그게 이 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자, 잘 봐. 육지가 있고, 그지? 여기가 남극 대륙이라고 합시다. 바다가 있어. 자, 바닷물이 H2잖아, 그지? 근데 이 바닷물의 그 물 분자가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애도 있고,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애도 있단 말이야. 자,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그게 모여서 구름이 되고, 그게 결국 눈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라. 만약에 기온이 좀 높은 시기라고 합시다. 낮은 시기라고 해볼게. 추운 겨울이야. 겨울 생각하는 거야. 증발이 되긴 되는데 어떤 애가 증발이 더 잘 될까?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애가 좀 더 무겁거든. 뭐 여기서 무겁다 가쁘다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냥 어쨌든 미세하지만 무거운 거야. 그럼 누가 더 증발이 잘 안 될까? 추우니까 무거운 애는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야. 되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애가 더 증발이 많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수증기들이 구름을 만들었어. 자, 구름은 뭐 이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이쪽에 그 수증기들이 어쨌든 포함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남극에도?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이 돼서 내리는 거잖아. 그 눈이 이제 쌓여서 빙하가 형성되는데 그 눈을 이루는 물 분자에는 얘가 더 많이 들어있다. 맞지? 얘가 더 많이 들어있다. 얘도 들어있긴 하지만 얘가 훨씬 많이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 이 빙하에 들어있는 이거와 이거의 비는 분모값이 더 크단 말이야. 그치? 이게 작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기온이 좀 낮은 시기에는 이 산소의 동위원소비를 비교해보면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그 빙하에 들어있는 16짜리 산소와 18짜리 산소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왜? 이거 없으면 결국 산소의 비잖아. 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값이. 반면에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는 어떻게 되지? 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반대로 바닷물 속에 얘가 증발이 많이 되고 얘는 조금 됐으니까 바닷물 속에 얘가 많이 남아있지. 그럼 바닷물 속에서 얘네들의 비를 따져보면은 이 값이 빙하하고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그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결국 그 바닷물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애들이니까 이 뭐 바다 밑바닥에서 얘네들이 화석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 화석에 들어있는 이 산소들의 동위 원소 B도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해양 생물 화석 속에 들어있는 산소들의 동위 원소 B를 따져봐도 바닷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빙하 속에 들어있는 요 B를 보는 이 B가 예를 들어 요 빙하층에서 이 값이 좀 낮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 빙하가 쌓일 시기에는 더 추웠다. 반대로 이 값이 높게 나타나면은 요 빙하가 쌓인 시기에는 지구가 전반 왜 공기라는 게 여기만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 뭐 전 세계에 있는 바닷물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기온이 낮은 시기라고 해서 여기만 표현을 했지만 전 세계가 기온이 대체로 낮았던 시기인 거지. 그러니까 빙하 안에 이게 낮은 이유는 나타나겠지. 그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낮은 시기, 이 산소의 동위원소비를 분석을 해보면 과거에 그 빙하층이 쌓일 시기에 지구가 전반적으로 서늘했는지 혹은 기온이 좀 높았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해줘야 돼. 요거 산소의 동위원소비. 뭐 그 외에도 거기 보면 뭐 이런 거지 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어? 이른바 시상화성이라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어느 지역에 가서 지층을 조사를 했어. 그 지층에서 어떤 시상화석이 나왔어. 보통 우리가 시상화석 그러면 뭐야? 보통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 하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고사리 같은 게 있어. 자, 만약에 네가 어느 고산지대에 가서 지층을 들여다봤는데 이 지층에서 고사리 화석이 나왔다? 그럼 고사리는 일단 육지에 사는 애잖아. 게다가 고사리는 따뜻한 육지에 살아, 습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고산지대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 지층이 3천만 년 전에 쌓인 지층이라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는 고산지대지만 과거에 3천만 년 전에는 여기가 따뜻하고 습한 그냥 곳이었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시상화석 넣은 거. 그리고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의 나이트 같은 것도 보면 자, 우리 보통 나무 이렇게 잘라보면은 나이테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나이테가 있으면 보통 나이테가 1년에 뭐 하나씩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잖니. 그죠? 자, 두 나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 나이테에서 좀 넓은 부분은 보통 그 나무가 여름에 자라는 부분이야. 겨울에는 성장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선처럼 나타나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나무와 이 나무를 보면 뭐 나이도 좀 다르긴 하지만 얘는 여름에 자란 부분의 간격이 좁고, 그치? 얘는 여름에 자란 부분의 간격이 어때? 넓지? 아니면 같은 나무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같은 나무에서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100살인데 나이 따져봤더니 100년 전에는 여름이야. 10년 전 여름이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은 여름이지만 100년 전 여름이 더 따뜻한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자란 거고 10년 전 여름에는 좀 서늘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름이긴 하지만 좀 덜 자란. 이렇게 나무의 나이테를 봐도 대략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얘네들처럼 막 몇십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의 기후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나무라는 게 살아봐야 얼마야. 뭐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나무라 그러면 키케가 몇백 년일 것이고 또 화석이라고 친다 그래도 그제 화석이 나무의 나이테가 남아있으면 모르겠으나 짧은 기간이 얘에 비하면 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이테를 통해서도 이렇게 기후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지? 거기 보면 뭐 시상화석 여기 포함시켜놨네, 그지? 나무의 나이테를 여기다 포함시켜놨다만, 그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거기 보면은 또 뭐야 꽃가루 화석 연구, 그지? 꽃가루라는 게 뭐야? 얘도 지층에서 꽃가루가 발견됐어. 그걸 화석이라 부르는 거 되게 신기하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되게 추운 지역인데 여기서 이 지층에서 발견된 꽃가루는 따뜻한 지역에 사는 식물의 꽃가루인 거야. 그러면 뭐겠어? 지금 현재는 여기가 추운 곳이지만 과거에 이 지층이 쌓이던 시기에는 적어도 따뜻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뭐 나무의 나이테라든지 방금 얘기한 어떤 꽃가루, 화석 같은 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기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기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연구한다. 그 중에서 특히 내용적으로는 요 빙하 코어 연구하는 거,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이게 기후가 이제 어땠는지 파악을 했잖아. 근데 파악해보니 기후라고 하는 게 계속 변해왔더라 이거야. 이제 그럼 기후가 도대체 물론 이제 최근의 기후 변화는 사실 인간이 기여한 게 더 크긴 하지만 기후가 계속 변해왔는데 그 변화하는 요인이 원인이 뭐냐 이거 원인. 기후가 변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이제 요거만 하고 싶시다. 크게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외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지구 내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 활동.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보면 돼.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변하는 거야. 지구 자체가 변해서 기후가 변하는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최근에 어떤 기후 변화는 대부분 인간 활동의 영향이 좀 크겠지. 그래서 보통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기후가 변해간다, 변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좀 이따 정리를 좀 해줄 거야.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다. 그리고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외적 요인이라고 나온 게 이제 바로 이거야. 외적 요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참고로 해서 얘는 지구 자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천문학적 요인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해. 천문학적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적 요인은 이거 말 그대로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야. 이거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화산활동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건 뭐 인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 안에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뭔가 기후가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적 요인은. 그래서 이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사실 이게 나중에 학교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게 사실 지구과학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큰 것 때는 이거를 학교에서 안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기후가 변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지구 내적 요인 또는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차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세차운동. 그래서 이해만 하면 돼. 뭐냐면 우리 이제 지구가 북극하고 남극이 있지. 그래서 지구는 북극하고 남극을 축으로 자전을 하고 있잖니.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북극하고 남극을 이렇게 이 축을 이걸 자전축이라고 해. 자전축이 회전하는 게 세차운동이야. 현재는 자 여기 가운데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지구가 또 태양들로 이렇게 공전을 하잖니. 그지? 요걸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현재 궤도 공전하는 거를 좀 찌그러지게 그렸잖아. 약간 타원 형태로 돌아. 아주 심한 타원은 아니고 거의 원에 가깝기는 한데 보통 우리 공부할 때는 이렇게 타원으로 그려. 이 상태에서 지구가 이렇게 돌거든. 그런데 하는 김에 이렇게 얘기하.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데 약간 타원 형태로 돌아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타원에는 뭐가 존재하니? 우리 보통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타원인 경우에는 타원의 중심도 있지만 타원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초점. 그래서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 때 태양은 그 타원의 초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심각한 타원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원에 가깝기는 한데 그냥 설명할 때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지구가 돌고 있는 거거든. 태양 주변에. 태양 주변을 도는데 만들어봤지.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돌아. 그래서 기울어진 상태로 돌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 그래서 타원을 따라 돌다 보니까 태양은 초점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구가 돌다 보면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날 때가 있고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지날 때가 있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근일점이라고 부르고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구의 모습이 이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데 있잖아. 근일점에서는 그 기울어진 게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고 원일점에서는 그 기울어진 게 태양 쪽을 향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북반구, 남반구 나누잖아. 자, 우리가 사는 대부분 지구과학 파트는 북반구에 대해서 다루거든. 근데 보면 북반구가 여기가 북반구잖아. 여기가 그치? 여기가 이렇게 북반구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북반구 같은 경우에 현재 지구의 모습이 근일점을 지날 때 북반구는 겨울이야. 그리고 원일점을 지날 때가 현재는 여름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야. 우리 볼 수는 없지만. 남반구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여름이 되는 거거든. 그럼 남반구 입장에서 봐봐. 어때?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고 있잖아.
그래서 남반구는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란 말이야. 여름. 얘는 겨울이고. 그지? 그럼 그때 세차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26,000년에 한 번씩 돌거든. 자전축이 이렇게 도는 거야. 참고로 지구가 태양 등대를 공전하는 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보통 우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이 자전축은 얘도 돌거든. 도는데 무슨 방향으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 자전축.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26,000년에 한 번씩 돈단 말이야. 혹시 너 팽이 돌려봤는지 모르겠는데 팽이가 돌 때 처음에 이제 좀 도는 힘이 셀 때는 이 팽이 축을 기준으로 얘가 제자리에서 막 돌잖아. 그러다가 팽이가 힘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얘가 도는 것도 도는 거지만 이 자체가 맞게 돌게 되지. 그거랑 비슷한 거야. 패턴은. 더 쉽게 얘기해 줄까?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이 그냥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 현재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요 방향으로 13,000년 후가 되면 자전축이 기울어진 게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는. 이렇게. 축 자체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돈단 말이야. 축 자체가. 우리는 못 느껴. 26,000년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13,000년이 지나면 그냥 자전축이 기울어진 게 지금과 반대가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또 13,000년이 지나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전축 자체가 도는 게 세차운동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네가 뭘 기억하면 돼? 그럼 이 세차운동이 일어나서 기후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 현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자전축만 기울어진 게 반대가 된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북반구가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기 때문에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거든요. 언제? 13,000년 후에. 현재 기준으로 13,000년 후에는 좀 봐봐라. 현재랑 비교했을 때 생각해봐. 가까운 데서 겨울이거든. 근데 13,000년 후가 되면 먼 데서 겨울이 되니까 지금보다 겨울이 어떻게 될까? 가까운 곳에서 겨울이었는데 먼 곳에서 겨울이 된단 말이야. 우리는 못 느끼지만. 겨울이 더 추워지지. 이해됐어? 안 그래도 겨울은 추운 거야. 그치? 그런데 13,000년 후가 되면은 자전축이 태양 반대쪽을 향하고 있는 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겨울이 더 추워지는 거야. 자, 여기다 써줄게. 이렇게 되네. 자, 13,000년 후가 되면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와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차운동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13,000년이 지나면 자전축이 기울어진 게 현재와 반대가 된다. 그치? 그러면 그때 북반구 기준으로 북반구 기준으로 빨리 보시자.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은 현재보다 어떻게 된다고? 먼 곳에서 겨울이니까 현재보다 더 추워지는 거야. 반대로 여름은 어떻게 돼요? 여름. 자, 여름은 현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름인데 13,000년 후가 되면 가까운 곳에서 여름이 되니까 여름이 더 더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제일 더울 때와 겨울에 제일 추울 때 이 온도 차이를 연교차라고 해. 그럼 연교차가 현재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죠? 연교차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그냥 뭐 따지면 이런 거야. 겨울이 더 추워졌는 게 이 정도 느끼는 거지 축이 바뀌는 걸 우리는 못 느끼거든. 근데 아무튼 연교차가 커졌다는 건 기후가 변했다는 거죠. 자, 이때 남반구는 어떻게 돼? 자, 남반구는 봐봐. 북반구가 여름인데 남반구가 겨울일 거 아니야. 그치? 북반구가 겨울일 때 남반구는 여름이 되니까. 그럼 봐봐. 남반구는 여름, 가까운 데서 여름이었는데 먼 곳에서 여름이 되니까 여름이 오히려 시원해지지. 여름이 시원해지고 겨울은 오히려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질 때 남반구는 오히려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니? 복잡한 건 내가 얘기하지 않을게. 그냥 세차운동은 자전축이 현재와 반대 방향이 된다. 얼마 후에? 13,000년 후에. 그제?
그래서 북반구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지게 되고 남반구는 현재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어쨌든 기후가 변하는 거다. 그치? 거기서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00년 전이나 현재 기준으로 13,000년 후나 어때? 지구가 반대인 거지. 13,000년마다 반바퀴씩 도는 거니까 13,000년 전에도 이거랑 반대였을 현재가 반대였을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 13,000년 후에도 현재가 반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 13,000년 전후로 그치?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세차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지구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세차 운동이 무슨 방향으로 일어나는 이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자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 외적 요인 중에 이제 두 번째가 공전 궤도 이심률이라는 게 변하는 거예요. 공전 궤도 이심률이라는 게 변한답니다. 자, 그럼 이심률이라는 게 뭐냐? 선생님 여기서 그냥 그림을 그려놨지만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는데 이제 타원 형태로 돈다고 그랬잖아. 자, 이심률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원하고 타원이 있을 때 얼마나 납작하냐를 나타내는 게 이심률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심률은 보통 2라고 기호를 써가지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거든. 자, 이심률이 0이면 뭐냐면 그냥 완벽한 원이야, 원. 이심률이 0이면 완벽한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심률이 1이면 뭘까? 야, 이심률이 1이라는 얘기는 이심률이 점점 커져서 완전히 납작해졌으니까 뭐 직선이 되는 거야, 직선. 우리가 직선은 이심률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지금 선생님 여기 그려놓은 것처럼 타원은 이심률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게 타원이에요. 그럼 봐봐. 현재 지구는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단 말이야, 공전을. 그지? 다만 그 값이 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꼭 명심해야 될 게 지구가 태양 주변을 타원 궤도로 돌 때는 태양은 타원의 초점에 위치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원궤도가 되면 태양은 어디에 있는 거다? 원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현재보다 이심률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현재보다 공전궤도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원궤도로 바뀐다는 얘기지. 맞지? 자, 이심률이 작아지면 자, 이것도 몇만 년을 주기로 바뀌어. 그 연도 몇 년 주기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없고 그냥 이것도 주기적으로 바뀐다. 지구 공전 궤도가 몇만 년 단위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 그림에서 봐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타원으로 돌던 애가 이심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거의 원 궤도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궤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얘는 무조건 위치가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얘가 원의 중심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이렇게 원궤도가 되는 거예요. 원궤도가 되는 상태에서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얘가 원궤도로 바뀌어서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해봐. 그럼 봐봐. 여기 있을 때가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가 북반구가 여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름일 때 지구가 태양하고 어때? 더 가까워졌지. 맞아? 그러면 자, 북반구 기준으로 북반구는 여름이 더 어떻게 돼? 더워지지. 그 다음에 겨울 어때? 자전축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게 멀어지기만 한 거잖아요. 겨울은 더 추워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 세차 운동이 일어났을, 그러니까 사실 얘네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얘만 일어나고 얘만 일어나는 경우 지금 따지는 거야. 근데 만약 얘만 이렇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연교차가 커지는 거야. 남반구는 어떨까요? 자, 남반구는 여기서 겨울이잖아. 예, 겨울이 가까워진 거잖아. 남반구 입장에서는. 맞지? 그러면은 겨울이 따뜻해지지.
남반구는 응? 겨울은 따뜻해지는 거고 여름은 멀어지게 되니까 여름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여름은 시원해지고 겨울은 따뜻해졌으니까 아까 세차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남반구는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고 20mm 커질 때니 반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mm라는 게 변해도 기후가 변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전축의 기울기가 어떻다 그랬냐?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로 한 건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맞지? 자, 자전축의 그러니까 이거거든.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수직인 축에 대해서 우리 자전축은 현재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 기울어진 각도가 21도에서 24.5도 요 사이로 변해 이것도. 그러면 자 거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자전축의 경사가 현재보다 커진다고 해보자. 자전축 경사가 커져. 그러니까 현재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24.5도 기울어지는 거를 바뀐다고 합니다. 자, 잘 봐봐. 현재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24.5도로 더 기울어지는 거야. 자, 북반구는 어때? 반대쪽으로 더 누웠지? 겨울 추워지는 거야. 자, 북반구 어떻게 된다? 겨울 추워지는 거야. 겨울 추워져.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도 현재 궤도 타원 궤도 상에서 여름이 이건데 자 여기서 기울어진 게 24.5도 더 기울어졌어. 더 누웠지 태양 쪽으로. 그럼 여름이 더 더워지는 거야. 맞지? 여름이 더 더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연교차가 어떻게 돼? 커진다는 거야. 자 여기 남반구 봐봐. 남반구는 현재 이 남반구 기준으로는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름인데 더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 태양 쪽으로 더 기울어지지. 남반구도 여름이 더워져. 자, 여기 남반구 입장에서 겨울인데 이렇게 되지. 태양이 더 반대쪽으로 기울어지거든. 그러면 겨울 더 추워져. 그러니까 남반구나 북반구나 둘 다 연교차가 커진다는 얘기야. 만약에 자전축의 경사가 지금보다 더 기울어지는 걸로 커지게 되면 남반구든 북반구든 둘 다 연교차가 커진다. 그치?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구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 것 때문에 기후가 변하더라 이거지. 기후가 변하더라. 하나가 더 있어 사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거 아마 중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텐데 태양 표면을 보면 흑점이라는 게 보이거든. 그 태양 표면에서도 온도가 좀 낮은 부분이니까 그걸 먼 지구에서 보면 검게 보이는 게 흑점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흑점수가 태양의 흑점수가 변하지.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 관찰되는 흑점수가 말이야. 여기다 연구라고 치면 매년 조사를 해봤더니만 완벽하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더라는 거야. 그게 대략 얼마를 주기로? 한 11년에서 12년 주기로 흑점이 많이 보인다, 적게 보인다 하더라 이 말이야. 그 중에서는 우리가 흑점이 가장 많이 보일 때를 극대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극대기. 가장 많이 보일 때를. 자, 흑점이 많이 보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태양 활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냐? 많아지겠지. 태양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지구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햇빛의 양, 입사량도 어떻게 되겠어? 많아지겠지. 많아지겠지. 태양 에너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흑점수 변화에 의해서도 지구의 기후가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써온 네 가지 세참동, 공정궤도 20일 변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그다음에 태양의 어떤 흑점수 변화 이런 것들. 근데 지구 외적인 요인들이요. 말 그대로 천문학적 요인에 의해서 지구 자체가 변함으로 해서 기후가 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지구 내적 요인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뭐야? 일단 지구 안에서 뭐야?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지?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 그 다음에 나중에 통과해서도 아마 또 배우게 될 텐데 우리 하진 않았는데 그게 있어. 지금 현재 우리가 5대양 6대주란 표현 들어봤냐? 지구를 이렇게 보면 큰 대륙들이 6, 7개가 있고 그 사이사이 큰 바다들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니? 근데 과거에는 이런 대륙들이 또 하나로 모여있던 시기가 있어. 그래서 현재도 그 대륙들이 움직이고 있거든, 사실. 뭐 1년에 몇 센치만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가 못 느끼지. 그래서 이 대륙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수륙 분포가 변해. 그러니까 바다였던 곳이 바다가 아니게 되게 되기도 하고, 바다가 아니었던 곳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륙 분포가 변하면 그것에 의해서도 기후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륙이 한가운데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대륙이 둘로 쪼개져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륙 한가운데 있을 땐 대륙성 기후라고 표현하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은 해양성 기후라고 표현하거든. 이런 식으로 기후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현재 전 지구적으로 큰 문제긴 하지. 빙하의 면적이 변해. 뭐 지구가 너무 더워져서 변하기도 하고, 그지? 이런 거 등등등. 자, 그럼 봐라. 예를 들어 화산 활동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가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화산재라는 게 뿜어져 나와요. 자, 화산재는 매우 가벼워서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걔네가 오랜 기간 떠 있어. 자, 그럼 얘네들이 뭘 차단하겠니? 햇빛을 차단해 버리는 거야. 햇빛 차단.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반사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반사율이 올라가. 그러면 우주에서 오는 햇빛을 차단하니까 뭐 일시적이겠지. 화산재가 이제 다시 가라앉을 테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돼? 내려가요. 약간 서늘해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뭐 필리핀에 있는 피나투보라는 화산이 폭발했을 때 과학자들이 그 이후에 평균 기온을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감소한 그 데이터도 있다는 말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빙하 면적 생각해봐. 뭐 빙하 면적이 예를 들어서 감소해. 그럼 봐라. 육지 위에, 특히 남극 같은데 육지 위에 이제 빙하가 덮여져 있는 거잖아. 얼음이잖아, 따지면. 그럼 얘네들은 뭐 하니? 햇빛을 반사할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면 그 지역은 햇빛의 반사율이 줄어드는 거야. 맞지? 자, 반사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뭐 한다는 얘기야? 흡수한다는 얘기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높아지는 거야. 맞지? 흡수율이 높아져.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있어? 지면이 흡수하는 게 많아지면 걔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치? 이것에 의해서 우리도 또 기온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얘와 얘가 따로따로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얘네들 각각의 영향만 고려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봐라. 지구가 더워져서 빙하가 녹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구가 더 더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사실 이 빙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인간이 어느 정도는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 덜 줄어들게 할 수는 있지. 특히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것 때문에 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좀 줄이고 노력을 하면 안 줄어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줄어드는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기후가 변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빙하 면적 감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치?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근래 들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이상 기후라든가 날씨 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게 특히 많지. 특히 인간 활동 인간들이 사용하는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서 이제 공기 중에 뭐가 많아져?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공기 중에 드는 이산화탄소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표현하거든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늘어나서 따뜻하다 못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게 지구온난화인 거야.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 온난화 때문에 농사를 앓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변한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 거기 보면은 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얘랑 관련된 얘기야. 온실 효과라는 게 있어. 온실 효과. 물론 이제 우리가 계절적으로 지금 겨울이어서 사실 춥지만 지구 전체로 볼 때는 평균 온도가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15도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온실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지. 우리가 이런데 식물원이나 이런데 가보면 추운 겨울에도 그 안은 어때? 따뜻하거든. 왜 그런 거야? 또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이렇게 비닐하우스라는 데 안에서 이제 작물들 재배하시잖아.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면 되게 따뜻하거든. 한겨울에도 이 반팔 입고 있어야 될 정도 따뜻해. 왜 그런 거야? 얇은 비닐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햇빛이 들어와. 이 안에 따뜻해지지? 근데 그 비닐에 의해서 안에 있는 뭐 이런 열기나 이런 것들은 안 빠져나가고 안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건 약간 비슷한 거야. 그래서 온실효과 표현하거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우리 달이 있어, 달. 그지? 달이 있어. 잘 봐. 이 온실효과는 또 뭐랑 관계가 있냐면 복사평형이라는 거 관계가 있기도 한데, 자, 달도 햇빛을 받으면 달의 지표면은 어떻게 햇빛을 흡수하겠지? 자,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그러면 이렇게 달궈진 지표면이 태양 복사 에너지, 또 이걸,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표면이 따뜻해지면 걔가 또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그래서 요건 달의 표면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인 거야. 그런데 달은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예를 들어 100을 흡수했다 그러면 100을 그대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달은 햇빛이 비칠 때는 매우 뜨겁고 햇빛이 안 비칠 때는 매우 추워요.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떤가 하면 지구는 대기가 있는 거야. 달과 달리.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뭐 다 흡수하지도 않아. 일부는 반사돼서 나가지만 일부는 흡수를 또 하거든. 응? 일부는 뭐 이렇게 대기 중에 위에서 반사되기도 하고 뭐 지면에 의해서 반사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일부를 흡수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지표면이 따뜻해지니까 이른바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걸 방출해. 그런데 달과 달리 그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 중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그걸 흡수해. 흡수한 다음에 그걸 다시 땅으로 되돌려보내.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또 내보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가 흡수한 태양 에너지하고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양이 같긴 하거든. 근데 아무튼 요놈 때문에 우주로 전부 나가야 될 때 나가지 않고 일부는 지면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구가 달보다는 평균 온도가 훨씬 높아서 한 15도 정도 유지해주는 되는 거예요. 요거 대기 중에 있는 어떤 기체가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부를 다시 지면으로 되돌려 보내는 게 이른바 온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애들, 대기 중에 들어있는 어떤 기체 성분들이냐, 그게 바로 그 녀석들을 우리가 온실 기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실 기체에 의해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부를 다시 지면으로 되돌려 보낸다 얘네들이. 맞지? 그래서 대기가 없는 달에 비해서 지구가 평균 온도가 훨씬 높은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온실 기체 뭐가 있느냐? 자, 아까 얘기했던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메테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도 있어.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큰 놈이 바로 누구야? 이산화탄소예요. 물론 분자 하나당으로 따지면 얘가 더 높긴 한데
얘네들 양을 비교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또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훨씬 양이 많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큰 온실기체는 뭐다? 이산화탄소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 지금 표 같은 거 좀 넣어놨잖아. 온실기체 종류,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프레온가스, 오존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온실효과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게 누구야? 6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다라는 거지, 그지? 물론 분자 하나만 놓고 보자면 프레온가스라는 게 훨씬 더 온실효과를 많이 일으킨 놈이긴 한데, 자 현재는 프레온가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옛날에 냉장고 만들 때 프레온가스 엄청 썼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오존층이 구멍 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는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양도 뭐 많지 않겠지. 예전에 썼던 게 남아있긴 하겠지만 대기 전체로 봤을 때 양이 굉장히 적고, 근데 이산화탄소는 그거에 비해서 양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기여도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다. 그래서 거기 옆에 그래프 보면 나오지만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거지. 이게 기여도가 제일 크다는 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거기 나온 것처럼 관측 가능한 그 기간 동안 대기 중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따져보니까 약간 이런 식인 거야. 매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을 봤더니 평균 기온도 대체 계속 높아져 온 거야. 이제 또 그래프 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어. 그래서 결국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데는 결국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하는 거야. 이제 세로축 있는 예를 농도 또는 기온이라고 하면, 그래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꾸준히 증가해 오더라. 물론 이제 근래 들어서 더 많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 그럼 이거 계절로 따졌을 때 언제가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여름하고 겨울 중에 언제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많이 늘어날까? 대기 중에. 겨울입니다. 왜? 겨울에는 뭘 하지? 추워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할 때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든. 그치? 그래서 계절로 따지면 겨울철이 여름철보다는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게 더 많다. 많다.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그 온실기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온난화. 이렇게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하다 볼때 점점 더워지는 거지. 그러면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어떤 영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제 요거, 그치?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지구가 너무 더워지니까 뭐가 줄어들어? 비가 면적 줄어들 겁니다. 그치? 비가 면적 줄어들 거야. 두 번째는 봐라. 남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의 해수면이 몇 미터 높아진대. 그러니까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거기에 지구가 점점 더워지니까 지구 지표면의 70%가 물이잖아. 바닷물이잖아. 물이 뭐해? 지구가 더워지니까 그 바닷물 자체가 또 팽창해. 그래서 빙하 면적이 빙하가 녹았잖아. 녹은 게 바다로 흘러들 거고 거기에 바닷물이 팽창하는 게 콜라보 돼서 해수면이 겁나 높아지겠지. 맞지? 해수면 상승할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섬나라들은 지금 난리라 그러잖아. 근데 지금 거기 보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나와 있지. 해수면 상승. 자,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뭐 영향 받지. 예를 들어서 바닷가 쪽에 있는 조금 낮은 지대들은 어때? 물에 잠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지 면적이 감소하겠지. 야, 그럼 육지 면적이 감소한다고 지금 결국 뭐도 줄어드는 거냐면 농사질 땅도 줄어드는 셈이야. 그럼 결국에는 어떤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 식량 부족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요. 식량 부족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식생이 나와, 식생.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보통 온대지방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점점 온대 기후였단 말이야. 음력은 가을겨울이 뚜렷한. 근데 점점 무슨 기후로 변해? 아열대 기후로 변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생이 변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바나나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재배도 안 됐지만 그나마 좀 재배가 되는 곳이 제주도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남해안에서 재배할 수 있어. 왜냐면 바나나가 열대작물인데 그만큼 남해안이 더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해안에서 이제 바나나를 재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예를 들어서 물고기들도 차가운 물 좋아하는 애가 있고 따뜻한 물 좋아하는 애가 있어. 한류성 어종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류성 어종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음식으로 많이 먹는 명태가 있어. 명태 얼린 게 동태고요. 명태가 그냥 갓 얼리지 않는 건 생태라고 표현을 하고 뭐 새끼는 노가리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그거를 노랗게 말린 거를 이제 이게 뭐야 황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북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근데 걔네들은 한류성 어종이거든. 우리나라에서 안 잡힙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서 반찬으로 먹는 명태, 황태, 생태, 노가리 이런 거 다 러시아에서 수입해요. 대부분. 왜?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야 걔네들이. 그럼 다 바닷물이 차가운 쪽으로 다 올라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생 변화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뭐 거기 뭐 써있냐? 기상이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사실 오늘 거의 핵심이긴 한데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기상 현상 중에. 그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조금 더 불규칙해지고 더 강도도 세지고 하는 어떤 기후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뒤에 가면 얘기할 텐데 엘니뇨, 뭐 라니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이라는 게 원래 나타나는데 그게 더 불규칙하게, 더 강하게. 참고로 엘니뇨는 저기 나라로 따지면 페루라는 앞바다, 페루 앞바다라는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 그치? 이 엘니뇨가 강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지역은 굉장히 가뭄이 심해지고 어떤 특정 지역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뭐 태풍이 발생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거든. 우리나라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더 불규칙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좀 너무 더워지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사막 지역도 한때 뭐 이렇게 또 나와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럼 이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개인이 노력을 좀 해야 되고, 한 나라가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협력을 좀 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뭐 지구온난화 강제 대책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화석연료 안 쓰는 겁니다. 그죠? 화석연료 가급적인 사용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광합성한다고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나무 같은 것도 좀 많이 심고 살리고 숲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넓어지게 하는 게 필요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이런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좀 외워주면 돼요. 특히 이 지구 온난화하고 관련돼가지고 거기 보면 리우가 아니라 리우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고 교토 정사라는 게 있지. 요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그죠? 유엔 기후 협약이라고도 하거든. 브라질에 있는 리우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리우야 리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들어봤지? 리우에서 그 회의가 열렸다고 해서 이제 리우 기후 협약이라고 하는데 보통 유엔 기후 협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교토 정사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온실가스 중에 특히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입시다라고 뭐 일종의 이제 선진국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한 거다.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를 얼마 이상 배출하는 나라한테는 뭐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고 약간 이런 거거든. 따지면 잘 지켜지지 않죠. 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이지, 그지? 잘 지켜지진 않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다. 이제 될 것 같다 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기면 사실 여기가 좀 중요하긴 한데 여기는 오늘 다 못 끝나더라도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마무리 할 겁니다. 일단 최대한 하긴 할 건데 자, 잠깐 쉬었다가 거기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과 영향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면 이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과 영향 그래갖고 첫 번째로 대기대순환이라는 거 나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파트는 지구과학하고 G1에 나오는 또 내용하고 또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대기대순환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지구가 있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을 거 아니니? 대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대기가 있겠지? 근데 이 대기들이 말 그대로 공기니까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말 그대로 크게 순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헤들리라는 사람이 있었어. 헤들리라는 과학자에 따르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적도가 있지. 적도에서 북극 쪽 절반을 북반구라 하는 거고 이제 남극 쪽 절반을 남반구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구에서는 적도가 태양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들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적도 쪽에 있는 공기가 적도가 가열되니까 적도 쪽에 있는 공기도 뜨거워져서 상승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상승한 공기가 북극 쪽으로 간다. 북극 쪽으로 가면 이제 또 추워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게 냉각이 돼서 북극에서 이렇게 하강을 할 거다. 그래서 하강한 공기는 지면을 따라서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현재 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헤들리라는 사람에 따르면 지구의 대기는 이렇게 커다랗게 하나의 순환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헤들리 순환이라 불러. 헤들리라는 사람에 따르면 여기 이제 북반구 기준으로 이렇게 대기가 크게 하나의 순환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고려하지 않았냐면 우리 지구가 자, 이 사람 주장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당시에 뒤에 가면 이름이 나오지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있어. 말 그대로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라고 혹시 들어봤니? 그러니까 이렇게 왜 큰 도시 달린 이런 배들이 그거 가지고 막 영국이나 이런 막 식민 지배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들이 가다 보니까 이른바 무역풍이라는 바람 이름이 붙여진 바람을 이용해서 배들이 많이 다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중요한 건 그 무역풍이라는 바람은 이 사람 주장대로는 설명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온대 지방에 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일종의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우리가 북풍이라고 그래. 북풍.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북풍 계열의 바람은 설명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대로라면 우리나라 같은 온대 지방에서도 북풍이 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근처에서 북풍이 부는 게 아니라 서풍이 불고 있거든?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이걸 설명할 때 지구가 그냥 멈춰 있다고 가정을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지구가 뭘 해? 자전을 한단 말이야. 자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걸 헤들리 순환이라고 표현을 해. 헤들리라는 사람에 따르면 지구의 대기가 커다랗게 하나의 순환을 이루고 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주장의 한계는 지구가 자전하는 걸 고려하지 않았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바람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 왜? 여기서 서풍이 부는데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 여기서도 북풍이 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편서풍이라는 바람을 설명을 못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페렐이라는 사람의 주장이에요. 페렐. 자, 페렐이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절반만 그린 거야, 여기. 적도가 있어. 대기가 있겠지? 그럼 이 사람도 헤들리처럼 일단 적도가 뜨거운 건 맞으니까 적도 쪽에 있는 공기가 가열이 돼서 상승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상승한 공기는 그게 북극 쪽으로 갈 거다 이거지. 가는데 문제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나타나냐면 코리올린 효과라 그래서 이른바 전향력이라는 게 나타나. 자, 생각해봐. 만약에 네가 북극에서 있잖아. 적도 쪽으로 똑바로 공을 던진다고 해보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였어.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가지고 실제는 좀 더 위에 있지. 뭐 여기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북극에서 지금 이렇게 적도 쪽으로 똑바로 일직선상에 우리나라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공을 던졌다고 치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 공 떨어진 걸 찾으러 갔어. 우리나라에 공이 없어. 없는 거야.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더니 공이 여기 가서 떨어져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공을 똑바로 던졌는데 마치 떨어진 위치만 보면 내가 던진 공이 이렇게 휘어져 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그런 거냐? 공이 날아가는 사이에 지구가 자전을 해서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은 사실 실제로는 똑바로 떨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니까 서쪽으로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던진 공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물 이런 애들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걸 코리올리 효과라 그래. 그래서 그거를 나타나게 하는 어떤 가상의 힘을 이른바 전향력이라 그래. 전향력. 그래서 아무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있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전향력 때문에 요 방향을 꼭 기억해놔야 돼. 북반구에서는 무조건 그 유체들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져. 자,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집니다. 요거 일단 기억을 좀 해둬야 돼. 그리고 일단 이 전향력이라는 게 또 어디서? 적도에서는 그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이 적도 기준으로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갈수록 이른바 이 전향력이라는 힘이 세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전향력이라는 힘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 방향은 따지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 전향력은 적도에서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 힘이 세진다 이렇게 보면 돼. 아니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왼쪽이다. 근데 얘가 여기서 일로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진행 방향이란 말을 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남극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남극에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똑바로 던져도 이렇게 가니까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향력은 일단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그 전향력은 고위도로, 자, 위도라 그러지. 적도에서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가서 위도가 커진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고위도로 갈수록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향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북극 쪽으로 가다 보면 전향력이라는 힘을 받겠지. 근데 점점 휘어지는 거야. 휘어져서 얘가 위도로 따지면 한 30도 부근에서 다시 지면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생각해. 여기서 내가 물을 쏟으면 양쪽으로 퍼지겠지. 그러면 저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공기는 지면하고 부딪히면 일부는 다시 적도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일부는 고위도 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자, 위도 한 60도쯤 가면 사실 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잖아. 올라가다 보면 위도 60도쯤 가면 차가운 공기를 만나는 거야. 아래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쭉 올라가는데 위도 60도쯤 가면 차가운 공기가 있겠지? 둘이 만나. 그럼 중학교 때 전선 배웠지?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 만나면 어떻게 돼? 경계를 이루잖아.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60도 부근에서 다시 올라갈 거다 이거야. 다시. 그래서 상승한 놈의 일부는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일부는 또 극지방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일부 또 극지방으로 가다 보면 전향력이 점점 세지고 점점 추워져서 냉각이 되니까 결국 이렇게 극지방에서는 또 다시 지면으로 내려올 거다 이거야. 그 결과 지면으로 내려온 공기는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올라오던 애가 차가운 공기랑 만난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얘랑 만나는 거고 지면에서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 텐데 마찬가지로 전향력을 받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로 올라갈 땐 지면을 따라 올라갈 때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식의 바람이 부는 거고 30도에서 0도 사이에는 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페렐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대기가 순환할 때 요거 순환 세포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지구 자전을 고려하면 북반구 기준으로 3개의 순환 세포를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걔네들에 의해서 지면에서 부는 바람도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 또한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분다 이거지.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자, 요 순환, 요렇게 순환한 요거를 순환세포라고 표현했잖아. 요거는 헤들리랑 원리가 동일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헤들리 순환이라 불러요. 요건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요거는 극순환이라 불러. 극순환.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낑겨져 있는 거는 페렐이라는 사람이 전향력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순환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페렐 순환 이렇게 불러요. 요 순환 세포의 이름을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그리면 이런 모습이죠. 여기 지면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가 예를 들어 적도고 여기가 위도 30도, 60도, 극지방 이렇게 돼 있으면 0도에서 상승한 공기가 30도에서 이렇게 하강한 공기는 다시 적도 쪽으로 가거나 60도 쪽으로 간다. 60도 쪽으로 간 놈은 다시 상승. 그지? 그럼 상승한 놈의 일부는 다시 30도 쪽으로, 일부는 극지방 쪽으로.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다시 하강한 놈은 지면을 따라서 60도 쪽으로 또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그림을 옆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게 이 모습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얘를 헤들리 순환, 얘는 페렐 순환, 얘는 극순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또 어떻게 그려놨니? 점점 낮아지는 걸 그려놨지? 왜 그러겠어? 갈수록 추워지니까. 추워지니까 높이 못 올라가지. 극지방으로 갈수록 추우니까 공기들이 냉각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높이가 좀 낮은 거야. 그지? 높이가 낮은 거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요 지면에 부는 바람들이 있지. 얘네들. 요 이름을 붙인 게 얘를 뭐라고 붙인 거야, 얘를. 요 위도로 0도하고 30도에 사는 부는 바람, 요거를 무역풍, 이렇게. 30도에서 60도 사이 이렇게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바람을 편서풍. 요 윗놈을 극동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고로 북반구하고 남반구는 그 순환이 대칭을 이루거든. 그래서 남반구에서 0도, 30도 사이에 부는 바람도 무역풍이야, 무역풍. 그래서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불어. 이런 식으로 불어. 그래서 얘도 무역풍이고 얘도 무역풍이잖아. 그래서 구분하려고 얘는 북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거든.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북동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렇게 남동쪽에서 불어오거든. 그래서 얘는 남동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30도, 60도는 똑같이 편서풍이고 그 밑에는 또 극동풍이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일단 북반구만 좀 잘 기억해두면 돼.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따지면 요게 북동무역풍이고 요게 편서풍이고 요게 극동풍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요 그림 지우고 자 적도를 보면은 지면에서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모여들지. 자 모여들어서 공기가 상승한 거잖아 결국에는. 우리 중학교 때 고기압, 저기압 배웠을 거거든. 고기압이 뭐지? 저기압은 뭐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데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어떻게 됐어? 주변에서 공기들이 모여들어가고 상승했지? 자, 그러니까 요게 적도는 따지면 남동무역풍, 북동무역풍이 모여들어서 공기가 상승하니까 기압으로 따지면 저기압 지역이야. 맞아? 여기 저기압 지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적도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적도 저압대 또는 열대 저압대 이렇게 불러. 자, 그 다음에 그럼 30도 근처는 뭐라고 부를까? 봐봐. 30도는 주변으로 공기가 나가고 있고 위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압으로 따지면 고기압인 거야. 공기가 위에서 내려가고 주변으로 퍼져 나가니까 기압으로 따지면 고기압 지역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중위도 고압대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60도 부근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봐봐. 30도 쪽에서 올라간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올라타는 거라 그랬지? 일종의 전선이야, 전선. 그래서 요 60도 부근을 한대 전선대라고 불러요. 한대 전선대. 응? 한대 전선대라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여기 북극은 위에서 공기가 하강하고 있지 않니?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잖아. 여기는 극고압대라고 표현해. 극고압대.
그러니까 기압으로 따지면 저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따지면 저기압대인 거야, 저기압대. 다만 이제 이름을 한대 전선대라 부르는 거야. 요것도 잘 기억해야 돼. 저고. 기압으로 따지면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라고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알다시피, 야, 우리 전세, 아마존이라는 밀림도 그렇고, 저쪽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면 또 정글이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다 적도 저압되어서 뭐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 열대 우림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 열대 우림이 발달되어 있다. 열대 우림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중위도 고압대는 고기압이잖아. 우리 고기압 날씨의 특징이 뭐야? 맑고 건조하잖아. 그래서 세계지도 쫙 펼쳐놓으면 있잖아. 전 세계 유명한 사막들은 다 위도 30도 근처에 있어요. 사막이 발달합니다. 여기. 그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한 이 바람들, 얘네들은 사시사철 이 방향으로 부는 애들인 거야.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부는 바람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겠냐? 지구의 표면은 70%가 바다로 덮여져 있는데 바다 위에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의 표면이 어때? 그 방향으로 마치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거든. 흐름이 생기지. 이걸 우리가 해류라고 표현하는 거야. 해류. 특히 무슨 해류? 표층 해류라고 하는 거야. 표층 해류. 그지? 표층 해류.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해수의 순환글에서 나오지. 요게 이제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요걸 대기대 순환이라고 해서 요거 이제 얘네들은 사시사철 이렇게 부는 거라고 해요. 얘네들에 의해서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해류라고 하는데, 그 해류가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육지들하고 만나가지고 결국 이렇게 돌게 돼요. 이걸 해수의 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해수의 순환하기 전에, 자, 이렇게 대기가 순환하면서 얘 역할이 뭐냐, 얘 역할. 뜨거운 공기가 결국 고위도로 가는 거잖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진 않았지만, 적도는 워낙 햇빛을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걸 방출하긴 하지만 에너지가 남아 돌아, 여기는. 반대로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한 곳이야. 자, 에너지가 남으면 그것 때문에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 거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점점 추워져야 돼. 근데 적도가 딴 데보다 덥긴 하지만 계속 더워지진 않잖아. 반대로 북극이나 남극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춥긴 하지만 그냥 그 상태인 건 더 추워지진 않잖아. 날이 갈수록. 그 이유는 바로 이 대기가 순환하면서 이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북극, 고위도 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에너지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기대 순환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구가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평형, 복사 평형을 이루게끔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서 결국에는 지구 전체가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이제 이 바람들에 의해서 바닷물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지? 흘러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차하면 딱 엘니뇨 라니냐만 못하게 생겼는데, 그죠? 아, 이러면 위험한데, 그죠? 1페이지 목차 한번 봐볼래? 목차가 다음 주 우리가 할 게 뭐지? 아, 직권의 변화. 얘도 좀 빡센데, 아무튼 자, 엘니뇨 라니냐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야. 하고 다음 주 수업하는 거 마저 할 거거든. 그래서 자, 그럼 해수의 순환이라는 거 볼 텐데, 자, 요게 이제 실제 거기 지도상에 나와 있는 그림하고 좀 다룰 수는 있는데 이해만 하십시오. 일단 이해. 물론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잘 봐. 우리 그 지도를 보면 말이야, 거의 해수의 표층순환이나 그래가지고, 그지? 표층순환이라 그래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 바닷물의 표면이 이른바 그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걔네들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뭐다? 해류라고 하는 거고, 그 해류가 주변 대륙이나 육지하고 만나서, 결국에는
순환을 하게 되는 거야. 그지? 얘는 누구 때문에? 그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다. 자, 그럼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쪽에 거기 세계지도 보면 유라시아 대륙,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 알겠니?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 거야. 내가 북반구만 그릴게.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지? 이른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거야. 그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미국 쪽에 있는 거죠. 여기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아메리카 대륙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사이 바다를 뭐라고 불러? 태평양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아메리카 대륙하고 이쪽에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있지. 맞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있잖아. 그럼 그 사이 바다를 뭐라 부르지? 대서양이라 불러. 여기는 태평양이라고. 물론 이제 이게 북반구 기준이니까, 자, 여기가 적도라고 치면, 적도라고 치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사실 이렇게 이어져 있긴 하잖아요. 이렇게 이어져 있긴 한데, 여기를 그냥 적도라고 치고 얘기를 해볼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럽 밑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어놓을게. 그러면 적도 기준으로 여기가 태평양이면 여기는 무슨 태평양이라 불러? 북태평양이라 부르는 거고, 여기는 남태평양이라 부르는 거고, 여기 대서양도 마찬가지야. 적도 기준으로 여기는 북대서양, 여기는 남대서양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보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적도야. 자, 아까 선생님이 요렇게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가 위도가 30도인 지역이고요. 여기가 위도가 60도인 지역이라고 해볼게. 잘 봐. 0도에서 30도 사이는 우리 무슨 바람 분다고 그랬지? 이른바 북반구 기준으로는 북동무역풍이라는 게 이렇게 불고 있을 거 아니니? 맞지? 이렇게 불고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남동무역풍도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 적도 근처에 있는 바닷물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맞아? 그럼 여기 남반구 쪽에서도 이렇게 흘러가. 맞지? 그래서 요걸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적도의 북쪽에서 흐르는 해류다 그래서 북적도 해류라고 불러. 북적도 해류. 이렇게. 요걸로 그리자.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흘러가. 자, 근데 얘가 계속 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부딪히는 거 아니니? 얘가 그걸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자, 올라가서 위도 30도가 넘어가면 이게 무슨 바람이 부냐면 이른바 편서풍이란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바닷물이 이렇게 또 이제 이동을 해요. 바람 때문에.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요 놈 있지.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쿠로시오, 여기 대륙에 부딪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놈을 쿠로시오 해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편서풍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흘러가는 놈을 북태평양 해류라고 불러. 그럼 이제 걔가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또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힐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일부는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일부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일부는 부딪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돼. 이렇게 아래로 쫙. 그럼 내려가면 이제 또 다시 얘랑 만나는 거야. 요 내려가는 놈을 뭐라고 하냐면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불러. 캘리포니아 해류.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어때? 여기 무역풍이 부는 지역과 편서풍이 부는 지역 사이에서는 바닷물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뭘 하게 돼? 순환을 하게 되는 거야. 그지? 처음에는 해류가 바람 때문에 흘렀는데 그게 대륙에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거야. 특히 요 위도, 요 무역풍이 부는 지역과 편서풍이 부는 지역 사이에서 요 순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열대 순환이다 이렇게 표현해. 아열대 순환. 알겠어? 자, 그런데 이게 대서양도 똑같은 거야. 대서양도 이쪽에 무역풍 계속 불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가. 무슨 해류? 똑같이 북쪽도 해류야. 그럼 걔가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혀서 올라가요. 맞아? 올라가. 자,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멕시코 만류라고 해. 멕시코 만류. 그래서 걔가 올라가면 또 이쪽에 편서풍 부니까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자, 요거 뭐라 부르냐면 북대서양 해류라고 불러. 북대서양. 그치?
그럼 북대서양 해류가 가다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돼? 여기 유럽, 아프리카도 이렇게 부딪혀갖고 이렇게 얘가 내려가. 맞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 혹시 보이고 있니? 그게 거기 보는 카나리아 해류라고 하는 거예요. 카나리아 해류. 자, 요것도 뭐야? 요것도 이렇게 순환이 생긴 거지. 그럼 요거는 북태평양에서의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북대서양에서의 아열대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역풍과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서 바닷물의 순환을 아열대 순환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아열대 순환이야. 얘는 북태평양에서의 아열대 순환, 여기는 북대서양에서의 아열대 순환. 그럼 봐봐. 남반구도 그리자면 똑같아. 얘가 가다 보면 얘 부딪힐 거 아니냐? 이렇게 가겠지. 맞아? 이렇게 가는 애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갑니다. 근데 남반구는 이 밑에 뭐가 있냐? 남극이 있기 때문에 남극을 따라 이렇게 도는 애가 생기고 일부는 또 이렇게 내려오지,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렇게 순환이 하나 생겨. 그럼 요거는 이제 뭐야? 남반구에서, 남태평양에서 아열대 순환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보이죠, 요거. 맞지? 일부는 이렇게 남극을 따라 이렇게 돌게 되고요. 일부는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야. 얘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외워야 되겠지만, 일단 얘는 필수적으로 좀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이 해수의 순환이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대칭을. 자, 그러면 그때 이 해류들, 근데 지금 북반구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 해류들을 보면 또 크게 우리가 이 해류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있고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류는 해류인데 따뜻한 해류가 있고 차가운 해류가 있단 말이야.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가운 해류는 한류, 따뜻한 해류는 난류라고 표현. 자,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대표적인 한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게 난류. 그래서 한류는 뭐냐? 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거야. 차가운 물이지, 그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거. 난류는 뭐겠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좀 비교하자면, 자, 수온. 당연히 얘는 수온이 낮겠지? 난류는 수온이 높을 거야. 자, 우리 사이다 생각하면 좀 쉬운데, 사이다가 차가울수록 맛있니? 미적지근할수록 맛있니? 차가울수록 톡 쏘는 맛이 강하잖아. 차가울수록 톡 쏘는 맛이 강한 이유는 탄산가스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즉,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가 많이 녹아있거든? 특히 그 바닷물 속에 산소가 녹아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존산소라 그래. 그래서 수온이 낮으면 용존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거야. 산소가 많이 녹아있는 거야. 반대로 적게 녹아있는 거야. 그러면 산소가 많으면 뭐가 풍부할까? 플랑크톤이 굉장히 거기 보면 이런 말 나오지 않나? 영양염류라는 거 나오지. 영양염류. 자, 영양염류라는 게 이게 용존산소가 많으면 많아. 그래서 영양염류가 많으면 그거를 뭐 먹고 사는 애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플랑크톤이 많아져요. 그럼 플랑크톤이 많아지니까 그 바닷물 색깔도 조금 약간 녹색에 가까운 좀 그런 색깔을 띠게 돼. 우리 보통 바닷물이 파랗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해류만 놓고 보자면 색깔이 약간 띠고 있는데 플랑크톤이 많으면 약간 녹색 계열을 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신에 이제 우리 바닷물 먹으면 짜잖아. 염분이라고 하지. 한류는 염분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난류는 그 반대야. 영양염류가 용존산소가 적으니까 영양염류가 적어서 플랑크톤도 좀 적어요. 대신에 염분은 조금 높다. 그지? 그래서 한류하고 난류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대표적인 거 몇 개 써놨지? 쿠로시오 해류. 여기 북적도 해류도 마찬가지로 뭐야? 얘는 적도 근처 흐르는 애니까 난류가 여기 쓰자면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그제? 그 다음에 이쪽 대서양으로 오면은 뭐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대표적인 난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류는 지금 저기 써놨지만, 뭐 캘리포니아 해류,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카나리아 해류, 응? 뭐 남반구까지 포함하면 더 추가가 되겠지만 난 지금 북반구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 아마 그림에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색깔로, 그죠? 색깔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한류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난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애 중에 잘 봐봐. 바람 때문에 흐르는 해류는 누구야?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할게. 자, 북쪽도 해류 바람 때문에 생긴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누구? 북태평양 해류 바람 때문에 생긴 거야. 북대서양 해류도 바람 때문인 거야.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 쿠로시오 해류라든지 캘리포니아 해류는 바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닌 거지. 왜? 바람 때문에 생긴 애가 가다가 대륙에 부딪혀서 올라가는 거야. 대륙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생긴 해류는 얘네들인 거야. 얘네들. 그러면 계속 그걸 물어봐. 거기 지금 써져 있지만, 야, 북쪽도 해류는 무슨 바람 때문에 생긴 거야? 무역풍이란 바람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북태평양 해류나 북대서양 해류, 그 다음에 남반구에 있는 대표적으로 남극순환 해류 같은 것들은 편서풍이란 바람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 써놨지, 선생님이. 이제 요거 외워야 돼. 요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 바람 때문에 생긴 해류가 뭐고, 그렇다면 걔네들이 어떤 바람 때문에 흐르게 되는 해류인지 물어보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거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해류도 봐봐. 특히 난류 같은 경우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따뜻한 바닷물을 차가운 지역으로 옮겨주잖아. 그러니까 대기대순환과 더불어서 이 해수의 순환도 역할? 여기다 쓰면 역할. 대기대순환과 함께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그죠?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나중에 그 내신 해당 시기에 가서 추가로 더 외워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해수의 순환, 대기의 순환 얘기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엘니뇨 라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 그죠? 자, 라니냐는 뭐 사실 엘니뇨만 외우면 라니냐는 그 반대기 때문에, 그지? 엘니뇨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 자, 엘니뇨와 라니냐. 뭐 이게 라틴어라 그래. 라틴어로 뭐 어린 아이, 어린 소년, 뭐 어린 소녀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뭐 혹은 뭐 신의 아들, 신의 딸 뭐 이런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엘니뇨 라니냐에서는 그 엘니뇨 라니냐 현상인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니 그 지역도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디냐면 잘 봐봐. 우리 아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적도잖아. 그지? 적도 쪽에 뭐 있죠? 이렇게 남아메리카 대륙에 걸쳐져 있잖아.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요 적도 근처에 있는 요쪽에 있는 나라가 있어. 여기. 그럼 여기 태평양으로 따지면 무슨 남반구. 남태평양이거든? 그럼 이쪽에 이제 뭐 이쪽 건너편에 호주 대륙이 있고 이쪽에 막 유라시아 대륙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남반구에서도 이제 남태평양에서도 자,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니까 요 태평양에서 요쪽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쪽을 무슨 태평양이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를 동태평양이라고 표현하고 이쪽을 서태평양이라고 표현하거든.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봐봐. 남반구기 때문에 특히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야. 무슨 무역풍? 우리 북반구에서 부는 무역풍은 북동무역풍이라고 그랬고 남반구에서 부는 무역풍은 남동무역풍이라고 그래. 자,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이 엘니뇨 현상은 그제? 따지면 남반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남동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그제? 그래서 얘는 요게 핵심 단어거든. 저 남동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약해질 때가 있어.
이 남동무역풍이란 바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야. 약해질 때. 자, 그림을 잘 봐봐. 요 그림 잘 이해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도상에서, 앞에 지도상에서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페루 있지, 페루. 여기야, 여기.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를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가 태평양이니까. 여기는 인도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긴 인도양이고 태평양이고 여긴 대서양인데, 여기에서도 요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면 돼. 그럼 잘 봐. 선생님 옆에 그림을 그릴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 호주 대륙이 있는, 자, 이쪽이 예를 들어서 서태평양이야. 이쪽이 그 페루라는 나라가 있는 동태평양이라 치면 돼.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 이쪽이 뭐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이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호주하고 인도네시아가 있는 쪽이고 이쪽이 이제 그 페루라는 나라가 있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잠깐만.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 사이에는 잘 봐. 남동무역풍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불고 있거든. 따지면. 그렇잖아. 아까 그 그림 봐봐. 여기서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걸 옆에서 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자,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 봐라. 동태평양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바닷물도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페루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봐봐.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이쪽으로 흘러가요.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 무역풍에 의해서 얘가 이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빠져나간 바닷물을 채우려고 깊은 곳에서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와. 근데 그 바닷물이 되게 차가워. 자, 이걸 용승이라 그래. 용승. 그래서 이쪽이 평소에는 있잖아. 아래쪽에서 차가운 물이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되게 낮아, 여기가. 반대로 서태평양은 수온이 되게 높아. 이게 평상시야, 지금 평상시. 그러니까 봐라. 수온이 낮으니까 그 위에 공기도 좀 차가워지겠지. 그래서 이쪽은 공기가 이렇게 좀 하강을 하고 있어. 차가운 수온 때문에. 그러니까 기압으로 따지면 무슨 기압이냐면 고기압이에요. 이게 고기압. 반면에 서태평양은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와기 여기 수온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들이 가열되면서 얘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압으로 따지면 여기는 저기압인 거야. 그럼 봐봐. 우리 저기압이면 어때? 구름 만들어질 거 아니야? 구름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비가 온다고. 물론 그렇게 상승한 공기는 이렇게 또 이동해서 이렇게 하강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강을 하는 건데 평소에는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서태평양 쪽에서는 비가 겁나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와서 홍수 같은 게 막 발생하고 막 이래. 반대로 동태평양은 고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가물어. 가뭄이 나타나, 가뭄. 그런데 이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있잖아. 바닷물은 차갑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많아가지고 있잖아. 대신에 고기는 좀 많이 잡혀. 이 육지 쪽은 굉장히 가물거든. 근데 바다에서는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힌다고요. 이게 평상시 때야. 알겠니? 이게 평상시 때야. 자, 그러면 이걸 지울게. 이제 필요한 거 이거 써 있을 거 아마. 평상시 때는 이런 형태인데, 자, 어떻게 되느냐.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좀 약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저까지 가던 게 못 가는 거지. 그러면 표면에 있는 바닷물도 어때? 못 가겠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오게 되거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가야 올라오는 건데, 못 가니까 이 올라오는 게 제대로 못 올라와. 용승이 잘 못 일어난단 말이야. 용승이 잘 못 일어나면은, 자, 평상시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차가운 물이 올라왔었는데 그 차가운 물이 못 올라오니까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지는 거지. 맞아? 그러면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흘러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오히려 여기는 평소보다 수온이 내려가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는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공기가 따뜻해지면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는 거야. 즉, 이쪽이 뭐가 되냐면 이쪽이 저기압이 돼버리는 거야. 따지면. 기압으로 때 여기가 저기압이 돼버리고 그 상승한 공기가 오히려 이쪽에서 하강해갖고 이쪽 서태평양은 오히려 고기압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서태평양 쪽에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해지면 오히려 이쪽에서 비가 많이 와. 원래 가물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평소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어때? 대홍수가 나는 거야. 여기는 대홍수가 봐. 반면에 여기는 비가 많이 오던 동네인데 비가 안 오겠지? 맞아? 비가 안 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이제 가뭄이 발생하는 거지. 대가뭄이 발생하는 거야. 대가뭄.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여기는 수온이 낮아서 원래 평소에 고기가 많이 잡히던 동네라 그랬잖아. 근데 수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평소에 비해서 어획량이 굉장히 감소해. 자, 이게 엘니뇨 때 모습이야. 이게 언제라고? 이게 엘니뇨 때라고.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동태평양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서태평양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엘니뇨야. 그럼 라니냐는 언제냐고? 야, 라니냐는 이 평소 모습이 더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해질 때니까 지금 여기 써놨던 게 더 심해지는 거지. 여기는 더 가물고 여기는 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이 그냥 라니냐 때라고 생각하면 돼. 엘니뇨 때는 이제 그거랑 반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엘니뇨 라니냐가 있잖아.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좀 약간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서 어때? 그게 굉장히 불규칙해지고 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는 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쪽 서태평양 쪽의 수온이 높아지면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들이 다 그 부근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엘니뇨 때가 되면 태풍도 더 강해지게 되고 태풍도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엘니뇨가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전 지구적으로. 알겠니? 그러면 자, 다 했는데 나머지 부족한 거 다음 시간에 할 텐데 그럼 자, 요게 엘니뇨고 요게 평상시 내지는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라니냐 때라고 이제 기억을 하라 그랬어. 맞지? 자, 엘니뇨는 언제 나타난다고?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 그럼 이제 나중에 엘니뇨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자료를 줘. 자료를 주고 이때가 엘니뇨 때냐 라니냐 때냐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야. 자, 예를 들자면 우리 뒤에 선생님이 그런 문제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를 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 A 시기와 B 시기가 각각 엘니뇨 때냐 이렇게 묻는 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온 편차라는 게 나와. 자, 잘 봐. 여기가 동태평양이라 그랬잖아. 자, 만약에 동태평양에서 이른바 수온 편차라는 게 엘니뇨 때와 라니냐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야. 편차는 말이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게 수온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태평양에 가가지고 봐봐. 동태평양은 평균적으로 수온이 낮을 거 아니야. 그치? 낮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관측을 했더니 그거보다 높아. 그러면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럼 그게 뭐야? 엘니뇨 때가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관측값이 평균값보다 높게 관측이 될 거야. 엘니뇨 때는. 그러면 수온 편차는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라니냐는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수온 편차 말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잘 봐야 돼. 이게 동태평양에서 수온 편차인지
서태평양에서 수온 편차인지를 봐야 돼. 지금은 동태평양에서 관측한 것과 평균값을 뺐을 때 그게 플러스가 나오면 그건 엘니뇨 시기란 얘기고 마이너스는 라니냐 시기인데 서태평양에서 수온 편차 이거랑 반대로 나타나겠죠. 맞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해수면 편차라는 게 또 있어. 해수면 편차. 자, 말 그대로 똑같이 동태평양에서 수온 편차와 해수면 편차. 그러면 해수면 편차도 뭐겠어? 평상시 해수면 높이가 있을 거고 내가 어떤 특정 시기에 관측한 해수면의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엘니뇨 때는 이 바닷물 일로 가잖아. 근데 아니지. 평상시에 일로 가잖아. 또는 라니냐 때는 엘니뇨 때는 안 가잖아. 그러니까 엘니뇨 때는 여기가 해수면도 높아. 맞아? 해수면도 높아요. 평소에보다 높아져. 바닷물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해수면 편차도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은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라니냐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그래프를 준단 말이야. 뭐 수온 편차니 해수면 편차니 이런 그래프 주면 아까 그 문제 한번 봐볼래?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수온 편차라는 게 관측 수온에서 평균 수온 뺀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연도별로 그 수온 편차를 따져봤더니 A 시기는 지금 수온 편차가 뭐가 나왔어? 지금 여기가 지금 그림상 동태평양인 거잖아. 동태평양에서 A 시기에는 수온 편차가 플러스 값이 나왔지? 그러면 A 시기는 어떤 시기라는 거야? 엘니뇨가 나타난 시기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B는 무슨 시기겠어? 라니냐 시기겠지. 지금 반대니까. 그치? 그래서 이 A 시기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찾아야 그 답이 해결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만약에 반대로 찾으면 답이 무조건 틀리겠지. 그래서 일단 엘니뇨 현상이라는 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엘니뇨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응용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수온 편차라는 걸 가지고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구분하는 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물론 이제 더 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한 거고 아마 숙제하다 보면 내가 설명 미처 하지 않았던 게 나올 수 있어.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꼭 좀 질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내신 기간 때 또 한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라니냐는 내가 굳이 설명 안 한 이유 알겠죠? 평상시가 더 심해진 게 라니냐인 거야.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항상 엘니뇨 라니냐 설명할 때 내신 때도 똑같아. 그냥 얘랑 얘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 때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랑 반대 상황인 게 라니냐다. 평상시가 심해진 게 라니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엘니뇨, 라니냐까지 생각을 해봤고 거기 밑에 나오는 뭐 용승 뭐 이런 것도 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거지 이거 용승이 평상시에는 용승이 일어나는 거고 엘니뇨 때는 용승이 안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까지 조금 빠르게 좀 설명을 해봤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들 23번까지인가 요거는 이제 숙제를 좀 해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워크북도 숙제를 좀 합시다.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